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1도, 대구가 35도까지 올라가서 초여름 날씨였는데요. 여야는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속 협상 중인데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지시로 남북 연락사무소가 처음으로 연락두절되면서 대북전단 금지 입법이 뜨거운 감자로 또 떠올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지 또 구속이 될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호 기자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왜요? 네, 그랬나요? 표창원 의원님 오셔갖고 대신 하셨잖아요. 네, 방송을 위해서 다 봤어요, 제가. 기분 좋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 봤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네, 방송은 방송이니까요. 그렇게 또 표창원 의원님한테 전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저는 목요일 금요일에 안 나오실까봐 쉬었습니다. 네. 자, 국회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결국에는 좀 미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상임위 정수 조정부터 하자라는 통합당 의견을 민주당이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이 원구성 법정 시한이었잖아요. 일단 이 시한은 넘어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병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이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걸 하고 이제 산회를 했는데 이 특위가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인 10일까지 상임위 위원 정수를 합의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규칙 같은 게요. 몇 명씩 할지요. 원래 양당이 법사위를 놓고 합의를 못하니까 박병석 의장이 오늘 낮 12시까지 상임위 인선안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뭐 우리 당은 뭐 국토위에 몇 명 누구 뭐 가겠습니다. 이런 걸 내라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냈는데 통합당은 안 냈습니다. 왜냐? 뭐 지난번 국회랑 의석수로 달라졌고 코로나19 대응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의원 정수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복지가 22명인데 그걸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죠. 뭐 국토위가 30명인데 그거는 몇 명씩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의석수가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새로운 현안들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네요. 네, 그 얘기해서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야겠네 라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차피 그러면 시간이 좀 늘어나긴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네, 10일까지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12일 오전까지 이 각 당에 인선을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일에 결정이 되니까 정수가. 네네. 그때 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12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은 12일 오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원구성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민주당도 같습니다. 이번 주엔 처리하겠다는 거고 통합당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협상을 해서 원구성을 그래도 통합당이 얻어가는 그런 원구성을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법사위원장은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뭐 협상의 카드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병석 의장이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적을 내려놓은 거죠. 국회의장이니까. 그쵸. 근데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약간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통합당 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와갖고 던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런 제안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의 규모를 좀 줄이자라는 건데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보수 정책들은 뭐 정부의 규모를 좀 키우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뭐 다른 복지 정책들을 없애고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딱딱 줘버리면 확실히 이제 정부 규모가 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핀란드가 실험을 했었는데 거기도 사실 이제 뭐라 그러죠? 실업급여 이거 대신에 이제 기본소득으로 우리 대체를 하자. 실업급여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되니까 뭐 이런 복지를 줄이고 그냥 기본소득 대체하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스위스에서도 관련해서 비슷한 실험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좀 이재명 지사가 예전부터 좀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좀 더 이전으로 가보면은 좀 진보적인 정당에서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서 이 관련해서 좀 논의가 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것이 뭐 이른바 이제 좌파 정당의 네. 정책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뭐 좌파 정당을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유승민 의원도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뭐 이제 비판을 했으니까 뭐 이 기본소득도 좀 이렇게 비판적일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이 초선들을 중심으로는 이 그동안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4연패를 해왔는데 이 원인이 그 이른바 좀 낡은 보수 때문이 아니냐 좀 보수적인 가치를 좀 새롭게 해서 비스마르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좌파적인 그런 정책들 일부를 수용을 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찬성을 하는 쪽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가장 뭐 근본적으로는 이 김종인 비대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다가 네네. 또 언제까지 갈 줄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얼마나 힘을 받을까.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네. 쪽은 혹은 느껴야 하는 쪽은 민주당 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끌고 가야 되는 아젠다를 뺏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경제민주화 같은 거, 네. 네, 2012년 대선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복지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뭐 왼쪽에 있는 정당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실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그걸 가져가는 바람에 네, 네. 이거 우리 건데 고전을 가져가면 어떡해. 뭐 약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고. 네. 네. 그래서 처음 어떤 얘기를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그런 경제민주화 얘기도 했었고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걱정을 했죠. 걱정하는 목소리, 아젠다를 뺏기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기본소득이 미래통합당의 아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러자 박원순 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고 물은 다음에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고용보험. 먼저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했냐면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와 월 1,000만 원 가까운 월급 받는 대기업 정규직이 똑같은 매월 5만 원씩 지급받는 게 더 정의로운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매월 100만 원을 받는 게 정의로운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어차피 그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경제 정책은 근본 대책에 대한 문제고 복지 정책은 대증요법이다. 그러니까 보완 정책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제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경제 정책이다. 근데 고용보험제 같은 거는 복지 정책이다. 결이 다른 거다. 왜 그걸 혼동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기본소득이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많은 맞습니다. 노동 산업 구조가 이게 네. 바뀌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 아젠다를 목소리 내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네 분이 나오면서 싸우면 안에서 싸우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기본소득이다 아니면 네. 뭐 고용보험이다 이렇게 좀 논쟁이 붙어야 이 논의가 좀 활발해지면서 계속 네. 아젠다를 끌고 가는 건데 뭐 그냥 뭐 기본소득 할 거야라고 해서 나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의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논의가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시작했다라면서 치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또 치고 나온 거잖아요. 여당 그렇죠.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니면은 찬성해 버리면은 정 기자 말처럼 끝나버리는 거니까 다른 관점, 다른 목소리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 네.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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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기재부나 청와대에서는 재원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도 취지를 이해한다. 이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여전하시네요. 있습니다. 네, 여전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연락사무소 이게 두절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연결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락사무소에서 그 2번씩 연락을 합니다. 업무 개시. 네. 그러니까 9시에 하고
마감 통화라고 해서 5시에 해요. 그러니까 9시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출근표 찍고 퇴근표 찍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마감 통화 5시 통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군요. 그래서 북측에다가 왜 오전에 전화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북한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까지만 해도 오후에도 전화 안 받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 이러다가 개성공단 뭐 다 철수하고 여러 가지 집기 빼는 게 정말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오후에 또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다시 아직 한번 뭐 최대 위기는 아니다. 네, 다시 한번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이 남북 연락사무소 말고요. 국방부가 군 통신선을 점검해 네네. 봤더니 이건 다 됐다고 그래요. 통화가. 통신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끄는 건 아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경고를 하고 얘기하는 건 이 문제를 남측에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내부적인 목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근데 대북전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뭐 지금 김여정 담화문 발표 이후에 평양에서 또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갑자기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네, 전문가들 분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 정세현 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관련해서 뭐 여러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이 대북 전단 내용이 이 이른바 이제 북한의 최고 전함에 대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첫 반응을 한 사람이 김여정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성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상이 높아진 김여정 부위원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대응의 강도가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화풀이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대북 전단을 고리로 그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좀 행동을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 뭐 대북 전단을 뭐 잘 해결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그 계속 남북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시켜 나가는 좀 그런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있는 거고 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굉장히 좀 그 고위급 인사의 성명으로 이 남측을 비난에 대한 좀 강도를 높이면서 이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래서 여지를 좀 남겨놓는 좀 그런 투투리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북전단 언급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분석도 있기는 해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는 미국을 상대한다. 그리고 한국을 상대하는 거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한다. 약간 투트랙이라면 투트랙이고. 네, 그렇게 투트랙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좀 강하게 그 부부장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유화 정책이라 할까요? 뭐 강원 양면 전략이 좀 편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제일 처음에 담아냈을 때 그때 뭐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김 위원장이 남측에 코로나19 위로 전문을 보내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글쎄요. 지금 역할 분담이 좀 돼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비판 담화를 노동신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네. 그 앞에 전에 그 두 가지 담화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북한 내부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뭔가 긴장을 좀 고조시키고 남쪽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북측 주민들을 위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북전단, 그래서 이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을 원구성 완료되고 하면은 네. 바로 그냥 처리를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거죠. 네. 뭐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관련해서 일정을 밝혔는데 이 원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이 살포를 중단시킨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의 뭐 기억을 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떠올려라 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리가 되겠죠. 지금 뭐 의석수로 따져봤 건데. 네, 네. 뭐 그렇죠. 그렇군요. 아마 이번 달 안에 처리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탈북민 단체가 또 많이 또 이제 6.25 다가오잖아요. 또 오늘도 그 페트병에 쌀을 담아가지고 네. 이제 바다로 보내겠다라는 걸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경찰이 좀 막았었는데 지역 주민 좀 반대하는가 봐요. 그런 행동 같은 거를.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렇죠. 지금
하여튼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입으니까. 있는 사람들이기도 그러니까 하니까요. 2014년 10월에 이게 날려 보냈잖아요. 대북전단 날려 보낸 다음에 북한에서 고사포를 쐈거든요. 그 포탄이 경기 연천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환경오염 문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오염. 네, 그러니까 아, 비닐.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바다에 뿌리면은 그 맞아요. 페트병이 바다를 떠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플라스틱인데. 네,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위로 이제 그 쏘아 올리는 것도 뭐 상당 부분 뭐 북한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거의 또 다른 상당 부분은 또 남쪽에 또 맞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를 또 수거하러 다니는 것도 폐비닐을 또 네, 일이라고 수거하게 하더라고요. 되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6.25 다가오고 하니까 네네. 또 한 100만 장을 지금 탈북민 단체에서 쏘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여기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참상을 알리는 전단지를 100만 장을 준비해서 북한에 살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러면 또 경찰력하고 충돌이 있게 되는 건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대법 판결을 보면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필요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판결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걸 근거로 해서 경찰과 뭐 주민들이 좀 막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뉴스에 그러게요. 좀 빼놓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주말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오늘 신규 확진자가 38명이긴 하지만 뭐 이 주말에는 검사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08명의 신규 확진자가 아이고. 나왔습니다. 이 대부분 수도권이었고요. 그 오늘 38명 중에 해외 입국자 5명을 제외하고 33명이 지역 감염자인데 모두 수도권. 모두 수도권. 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이태원 클럽 확진자 그리고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한두 명씩 계속 나오고 네네. 있어서 그래서 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고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130명이 좀 넘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네. 지금 80명이 넘어서 90명에 다다르고 있고 그리고 다단계로 의심되고 있는 이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가리봉동에 집단 감염 사태가 있다고요? 네, 이 리치웨이에서 확진된 사람이 가리봉동에 일종의 이제 그 어르신들이 쉬는 네네. 중국 동포들이 쉬는 그 쉼터에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8명의 확진자가 나온 거기서만?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양천구 탁구장 지난 주말에 좀 논란이 많았는데 41명이 41명 이상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이거 뭐 탁구장에서만 감염된 건 아니고 네네. 이 탁구장 방문자가 또 그 용인 큰나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네. 교회에서도 또 확진이 이렇군요. 집단 감염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소규모 클러스터로 계속 확산이 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점점 바이러스가 네. 확산력이라든지 힘이 세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뭐 2차, 3차 감염이 계속 생기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태원 클럽 확진자를 전후해서 뭔가 좀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네. 한 명당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수 많아졌죠, 확실히. 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때만 해도 0.56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네.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지 않는 거였는데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에 좀 1.4명, 1.5명 그리고 거의 수도권에는 늘어났네요. 1.9명 2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지금 감염력이 훨씬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좀 그렇죠. 높은 게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몰랐던 곳이 있잖아요. 탁구장도 그랬고 방문 판매점도 그렇고 맞아요. 잘 몰랐던 간과했던 그런 곳이 밀폐된 공간이었고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더 잘 발견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거나 네네.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학생들 다 등교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 했죠 이제. 롯데월드 지금 고3 학생이 가서 확진을 받아갖고 롯데월드 지금 막고 네. 뭐 다 닫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의 원목고 3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네. 지난 5일 낮 12시 13분부터 오후 9시까지 친구 3명과 함께 이 롯데월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특별한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지난달 말에 롯데월드를 방문한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이 학생이 지난달 25일에도 기침하고 인후통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어머. 근데 이때 지금 양성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또 감염된 건지 아니면 정말 깜깜이 전파인지 감염인지 이거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깜깜이 감염 자체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8.7%까지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원래 5% 미만이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어디서 감염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롯데월드가 내일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이 재학 중인 원무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인근 13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원무과 전교생, 교직원, 가족, 지인 8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 시민에 한해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이나 뭐 서울의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래 이 무료로 검사를 받으려면은 이 확진자 동선에 같이 있던가 아니면은 의사의 진단을 의사의 진단을 받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검사를 하고 나서 양성이 나와야 무료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검사를 상황이거든요. 하고 나서 양성이 나와야지 무료로 검사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비를 돌려주는 거죠. 돌려받는 그런 거였는데 서울에서는 뭐 일단 뭐 증상이 없는 시민들도 본인이 원하면 무료 검사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검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 대상자는 이제 서울의 시립병원들, 그러니까 뭐 서울의료원이나 뭐 은평병원, 서남병원, 보라매 병원, 뭐 동부병원 등등 이 시립병원 등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민은 옵니다. 네, 아마 뭐 좋은 정책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워낙 많고 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좀 선제적으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저희가 다 못한 소식이 조금 있는데 오늘 또 여러 인터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정수 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고요.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사흘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원구성 협상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임위별 의원 정수를 정하는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고요. 또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는데, 자, 그럼 구성을 어떻게 이룰 예정이신지 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그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지금 사실은 21대 국회가 그동안 국회 협치 전통이라든가 또 국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요. 국회는 18개 상임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수는 따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국회의 그 수요, 국회가 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 또 4차 산업 또 뉴딜 등 해서 그리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예전한 공포 굉장히 국회가 할 일도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정수 근데 과거에 뭐 인기 상임위원회가 있고 했습니다만 그 상임위원회 숫자를 좀 더 상임위 숫자가 다 다릅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 숫자를 사실 국회가 시작되면 정해야 되는데 그 국회 숫자를 정하지 않고 20대 준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저희들은 절차를 제대로 하자.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새롭게 할 일이 많고 큰 비상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국회도 그게 맞춰서 새롭게 상임위원회 숫자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저희들이 원래 국회 절차에 있는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을 촉구했고요. 이건 매번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주재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그게 통과되면은 이제 양당에서 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는 건데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절차를 제기했고 다행히 국회의장께서 그 절차를 수용해 주셔서 오늘 그런 본회의가 열려서 이 규칙에 관한 특위가 지금 통과된 겁니다. 네, 당연한 절차고 기본적인 절차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조정이 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뭐 조정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있었으니까 뭐 복지가 조금 뭐 위원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이건 제가 보니까 특히나 이번에 임시국회, 국회를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고 과거의 협치의 전통이라든가 국회법의 기본 취지도 사실은 어겨가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민주당과 정부가 했던 이야기대로라면은 지금 경제 위기의 문제, 또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문제,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추어서 좀 적극적인 안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대가 똑같이 준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좀 놀랬고요. 근데 이런 것이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은 또 정부가 지금 뉴딜이라든가 새로운 언택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4차 산업이라든가 또 전염병 확산으로 해서 이 팬데믹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시기가 환히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큰 시대의 변화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저희도 생각이 있긴 한데 또 민주당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서로 맞추어서 근데 경제 관련 상임이라든가 다음 보건복지에 관한 공중보건에 관한 상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산업 혁명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상임위 같은 것에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아무래도 복지위라든지 그리고 뭐 네네. 경제 쪽에 좀 더 그렇습니다. 초점을 두는 그런 상임위 구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협상 기한은 늘어난 거잖아요. 뭐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그래서 네, 김태년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시간 맞습니다. 끌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확실히 되기는 하는 건가요? 원구성이?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김태년 원내대표나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그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국회법에 따른 협상과 이거 자체를 전부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30년 동안 야당 시절에는 어김없이 주장하고 심지어 국회의장 선출하는 것도 보통 한 달씩 걸리고 이랬던 그 관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돌연 그런 것들에 대한 일치의 사과라든가 또 없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적폐고 그래서 뭐 날짜대로 하겠다 법에서 정한 이게 일종의 권고 사항 같은 것인데 한 번도 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던 그런 날짜입니다. 날짜를 갑자기 들이대면서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쭉쭉 진행왔던 것인데 오늘 비로소 이제 그 절차 중에 작은 절차 중에 하나가 받아들여져서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게 아니었으면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강행하려고 했죠. 그런 면에서 조금 여야가 숨을 돌리고 다시 한 번 더 협상의 분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어쨌든 원구성 협상 뭐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네네. 통합당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 뭐 민주당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를 쪼개서 사법위원회 그리고 법제위원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대표를 맡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지 좀 설명을 해 이게 주시겠어요?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만큼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네. 사실 야당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정부에는 법제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근데 환경부, 국토건설부 많은 부가 각각 부와 관련된 법령 같은 걸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때로는 그게 서로 상충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정책의 목적이 상충할 수도 있고 해서 정부 내에서는 그게 법제처라든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게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 상임위별로 서로 다른 법안들이 추진되다 보면은 서로 다르게 좀 이 법의 서로 체계를 건드리게 되는 법이 상충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상충의 이제 그것 때문에 체계 자구 심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뭐 굉장히 많은 법안이 이제 법사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는 법안 심사 소위에는 딱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이 때로는 한 해에 수천 개의 법안을 이제 봐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병목 때문에 많은 상임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을 왜 법사위에 이렇게 지고 있느냐는 불만이 생겼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 법사위원장 하셨던 분들의 이 기록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기록이 많습니다. 법안 하나를 지고서 거의 뭐 요동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최근에 민주당이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 기능을 빼겠다고 한 거는 이거는 근본을 사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기본 체제를 흔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충되는 법안의 체계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가 만드는 법 중에요. 매년 10건 정도 평균 10건 정도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을 만드는 셈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너무 과잉 규제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좋은 법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체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말 정부 법안이나 법안 하나 쥐고서 끝까지 붙드는 바람에 지체됐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러나 초과 삼간 빈대하는 말이 잡으려고 초과 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 혹시 법안을 지체시키고 어떻게 할까봐 그 체계자구 심사 기능 자체를 없애거나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 그 법률 심사 기능, 법률을 만들고 좋은 법률을 만드는 기능을 그건 뭐 네. 제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은 차라리 법제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각 상임위원회 그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한 50명 정도를 해서 이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한 뭐 서너 개 분과를 나누어서 경제 법안들 해서 각 당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양질의 법을 만들 수 있고 헌법을 네. 위반하거나 또는 과잉 규제를 내거나 또는 법의 전체 체계에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그런 걸 만들자는 제안인데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 정도면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차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여태까지 법사위가 이걸 다 핸들하기는 너무 많았고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지금 네네, 네. 사법위원회 그리고 법제위원회로 가르자. 그렇다고 이제 통합당 입장에는 민주당이 제의한 대로 이제 이 법률이 뭐 제대로 된 법률인지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없애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없앨 수는 없고 대신에 이거를 기구를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이 법사위를 둘러싼 그러니까 법사위가 고질적으로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의 그 법안 심사 소위 7분이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법안을 다루기 힘든 측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법사위원장이나 당의 정략 같은 게 끼어들면은 이 전체를 흔드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네네. 있는 것인데 사실 민주당이 야당할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이제 과거에 그랬다고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서 아예 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 법사위야말로 야당 기능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전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만 민주당이 걱정하는 그런 병목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법제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 네네. 사실은 국회가 법과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법제도 아예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고질적인 어떤 갈등 요인을 풀면서 국회 입법 제도를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은 그를 듣지도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예결위원장은 줄 수 있어 법사위원장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통합당이 카드가 있나요? 협상 카드가? 지금 그냥 진행을 하면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에 이제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정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이전부터 해왔던 원칙과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전에 민주당이 줄곧 그렇게 이야기해왔다는 것을 왜 지금 이 순간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국민 여론에 이제 강국히 호소하고 싶은 것이고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급작 서두르고 이렇게 과거와 말을 바꾸고 또 원칙과 전통을 허물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커지겠죠.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민주당을 상대로서 설득하고 또 오늘 이제 사실 이 법사위를 그러면 법제특위와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는 제안을 며칠 전에 했는데 여당이 뜻밖의 유축하는 때문에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여당이 걱정하는 문제도 함께 풀면서 이런 그 고질적인 쟁점을 네네.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통하고 또 특히 이제 국회의장께서 오늘 이런 절차 좀 국회 그 상임위원회 정연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이 여당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걸 별도로 받아주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전통 또 원칙
그리고 왜 야당에서 법사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는 네네. 분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 어떤 중재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려 예. 볼게요. 지금 이제 원구성 끝나면은 김태년 원내대표 말은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 입법을 완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년 전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걸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신지 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동안도 경찰이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라든가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일제히 마치 그 하명을 받들듯이 이렇게 하는 그건 사실 국가의 최신의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 남북군 사업을 의기하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정부가 무슨 협상의 목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국회까지도 마치 통법부도 아니고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있을 수 없고 이게 또 역시 법의 그 기본적으로 헌법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또는 다른 법과의 상충은 없는지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네. 이렇게 굳이 만들어서 국가적 위신 또는 국가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네네. 사안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네네. 따져보면 될 문제 같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한마디 했다고 또 얼마나 모멸적인 우리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멸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한 번도 반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가 간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국민들이 자존심 알겠습니다. 상한 것들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여기서 마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